매입도 매출하고 우리가 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매입은 우리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으로 우리가 증빙을 교부받다 혹은 수취하다, 수령하다 이런 형식의 글자들이 적혀 있으면 매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자, 그 사유가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 매출 그 세액을 일으키는 과세 사업자인데 과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하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썼거나 뭐 이런 거라면 그거는 그냥 최종 소비자처럼 부가가치세를 우리처럼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이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표현 중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얘는 개별 소비 영업 용도 외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것. 그럼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의 영업이라는 것, 영업용은 매출세액 창출하는 걸 영업용이지 업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영업용하고 그리고 업무용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뭔가를 팔았는데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 한마디로 물건 팔고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그 일만 인정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가 우리 회사 업무용인데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데에 뭐 기여가 안 됐다라고 여러분들 말하면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세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갈 때 그 차를 쓸지 데이터 갈 때 쓸지 회사 진짜 일하는 데만 쓸지는 알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몇천만 사업자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업자는 몇천만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업무용이니까 업무용은 다른 말로 하면 비영업용이에요. 업무용은 비영업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트럭을 샀어요. 회사 업무에 쓰고 있어요. 트럭을 밥 먹으러 갈 때 쓰려고 데이터 갈 때 쓰려고 트럭을 사나요? 아니죠. 그래서 트럭은 화물 트럭은 업무용도 영업용으로 봐줘요. 근데 승용차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회사에서 소형, 뭐 준중형, 중형, 대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자동차 회사의 기준이에요. 도로교통법이든 세법이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UV나 뭐 카니발 같은 그런 차값까지는 전부 다 소형 승용차예요. 이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갈 때 여러분 가족차가 예를 들어 SUV 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형차, 대형차 요금 안 내죠. 다 승용차 요금 내요. 왜냐면 중형차는 신면인승이었더라. 미니버스예요. 뭔지 기억 안 나는데 대형차는 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소형은 자동차 회사가 만든 그 기준의 소형이 아니에요. 그럼 개별 소비세 대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경차가 어떤 건지 아시죠? 모네이나 마티즈나 요즘 마티즈 안 나오죠? 아무튼 그 소형차 있죠? 그 차들은 개별 소비세가 면제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영해야 되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경차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 기사 분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차 보면 전부 다 경차 타고 다니시죠? 그분들 좁은 골목 잘 들어가라고 경차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차에 대한 유지비가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제 친구가 북인천 유선 하고 있어요. 차 31대예요. 그 차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게 10%인데. 그래서 그런 차들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승용차는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1000cc 이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차 기준이 1000cc라서 그런 거예요. 1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럼 승합차는 우리 9인승 이상은 돼요. 그럼 8인승 이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화물차는 업무용이면 돼요. 업무용이 아니면 사업과 관련 없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뭐 오토바이도 있어요. 뭐 125cc, 뭐 전기차도 몇 와트 이상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시험에서 말 안 하니까. 그럼 이렇게 적혀 있는 애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그 카니발이라는 차량 아시죠? 그 차 렌트카 하려고 한번 보시면 차 비쌀 거예요. 렌트카라는 차가 왜 그 차 별거 아닌데 비싸게 받냐면 수요가 있거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제가 적은 게 구입, 유지, 임차, 렌트카비도 렌트카에서도 과세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한 달간 1년간 빌리면 돈이 꽤 크겠죠. 그게 10%를 공제 받느냐 못 받느냐고. 차에 기름 넣어도 기름값에도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그걸 공제 받냐 못 받냐는 이 기준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9인승 이상에 대한 거. 그럼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승용차다라고 하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인 거고,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거는 꼭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고, 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접대비 관련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부가가치세법은 접대를 한다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되는 매출 거래가 발생할 거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또 면세 사업 관련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게 면세라 그랬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인데 사오는 거는 돌려주고 파는 거는 없고 부가세법은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가져다 주는 사업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도 안 해줄 거예요.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을 안 해주냐면, 자,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회계 처리를 뭘로 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죠. 비용 처리하는 게 수익적 지출이고. 그럼 토지 관련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토지라고 처리하겠죠. 취득시 부대 비용을. 그런데 우리 과거에 토지라고 할 때 취득시 부대 비용에 제가 뭐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기존 건물 철거비라든지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썼었죠. 그 회사들 전부 다 과세사업자예요. 부가세를 받을 건데,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전부 다 토지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토지가 면세거든. 건물은 과세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관련은 얘를 팔 때 부가세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살 때부터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구조상 나중에 얘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에 기여를 한다면 그거에 들어간 돈들의 매입세액은 돌려주겠다는 거고, 그와 관련이 없다면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안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매출세액이 창출되는 거하고만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적은 거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하고 관련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다면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수치를 하게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받았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든 안 되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가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신고 안 해도 국세청이 다 알아요. 변사가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기준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앞에 일반 전표 연습할 때 카드 거래가 거의 대다수가 거래처하고 접대했거나 매출 거래처에 뭐 줬거나 아니면 차에 기름 넣는 주유했거나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억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찾을 수 있는데, 자, 이제 과세 유형을 보면, 자,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을 볼 때에, 자, 증빙 서류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발급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다면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얘는 불공제 사유 외인 경우에,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의미가 51번 매입과세라는 유형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요. 혹은 내국신용장 로컬 LC 혹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52번 매입 영세가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은 간단해요. 방금 적었던 이 증빙을 앞에 우리 발행했을 땐 12번 매출 영세고 받으면 52번 매입 영세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서 일어난 거라고 그랬죠. 로컬 LC가 로컬 레터 크레딧, 그냥 내국 신용장의 영어 줄임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증빙 서류가 계산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고 그랬죠. 그럼 받았으니까 매입인 거예요. 그래서 53번 매입 면세. 자, 다음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번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54번 불공을 선택해야 되고 불공제 사유를 선택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증빙 서류가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 혹은 어디 세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수입 세금 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55번 수입이라고 선택할 거예요.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다 혹은 카드로 이번엔 결제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과세 거래면 57번 카드 과세.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했는데, 그런데 면세 거래라면 58번 카드 면세.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증빙 영수증을 수취해도 신용카드처럼 과세 거래라면 61번 현금과세,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면세 거래라면 62번 현금 면세. 규칙은 뭔가 복잡하더니 단순하죠. 세금 계산서다, 계산서다, 신용카드다, 현금 영수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뭐 받았으니까 매입인 거고, 줬으면 매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매우 단순한 방식이죠.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안 한 게 카드 영세 매입 안 한 거랑 금전 매입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금전 등록기 영수증을 요즘은 못 보죠. 작은 마트에 가도 포스를 써요. 그죠? 옛날에 그 도트 프린트처럼 찌지직 하고 작은 종이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걸 금전 등록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쓰기 때문에 얘는 56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분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어떻게 분계가 달라지는지를 보면, 자, 우리가 직원 선물 100만 원에 별도를 현금 구입했어요. 그럼 직원 생일 선물은 매입세 인정해줘요. 공제를. 그러면 우리가 사온 거는 직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1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이 1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고, 얘를 현금으로 110만 원 주고 10만 원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처 직원 선물 1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를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물건을 사고 똑같이 110만 원을 주는데, 자, 우리가 거래처에 주게 되면 접대비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때는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 관련 저 10만 원은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처에다가 이 선물 주면서 부가세 1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거래처에다가 주면서 들어간 돈이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분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가 되면 공제된다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가세 대입금 표현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했죠. 이때도 부가세 줬고 이때도 부가세 줬는데 얘는 돌려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분계되는 거고, 못 돌려받으니까 접대비니까 접대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래처 때문에 부가세 10만 원도 같이 날린 거잖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분계를 도와줄 거예요. 많이. 자, 그럼 이제 224페이지로 가봅시다. 매입은 일반적으로 다 전자입력을 써요.
매입은 일반적으로 다 전자 입력을 써요. 자, 그럼 일단 컴퓨터는 월을 9월 달로 바꾸고, 자, 수행 1회, 자,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신규 거래처 등록 4001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래처 등록까지 시키고 있죠. 자, 그럼 거래처 등록 가서 얘를 등록해도 돼요. 이제는 공급 받는 거니까 파란색 세금계약서고, 우리 회사가 공급 받는 자에 있죠. 받는 자에 있는데, 그럼 지금 공금이한테 세금계약서를 받은 거죠. 그럼 얘를 등록하는 거는 뭐 거래처 등록에 해도 되는데, 우리 일반 전표나 매매처 전표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등록하는 것도 같이 볼게요. 그리고 상품 산 거고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날짜는 9월 5일 날. 그럼 먼저 세금 계약서고, 상품 산 거는 불공제 사유일 수가 없어요. 상품이라고 말한 자체가 물건 팔려고 사온 거거든. 그럼 과세 유형은 51번 매입 과세예요. 9월 5일 날. 이번에 51번 이제 매입, 여기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 거는 스커트고, 수량은 200개, 단가는 4만 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자, 여기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자, 우리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키 있죠? 더하기.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공이 5개 붙을 거예요. 근데 지금 키보드에 누르기가 적당하지 않으신 분은 0을 5개 치는 거예요. 0 5개 치시면 돼요. 노트북이신 분들, 그 오른쪽 숫자 키패드 없으면. 근데 지금 딴 말로 세는데,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 있죠? 노트북 하시는 분들은 일반 키보드 이거 얼마 안 하니까 본인 위에 투자를 해요. 3천 4천밖에 안 해요.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시험 볼 때도 일반 키보드로 할 거고, 회사 가도 일반 키보드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 USB로 같은 것만 꽂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좀 하시는 걸 권해요. 자, 그럼 이제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곰곰이. 그럼 주 곰곰이. 그리고 엔터 치면 창이 뜰 거예요. 급하게 엔터 치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엔터 쳐버리는 순간 우린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 번호 틀리잖아. 제가 코드 번호 틀리면 수정 안 된다라고 전에 거래처 등록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난 상황이 일어나는 게 이때예요. 일반 전표나 매매처 전표나 똑같이 플러스 키 누르고 만드는 건 똑같은데, 거래처 입력하는 곳에서 여기서 그냥 엔터 쳐버리면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작업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실수로 얘를 그냥 엔터 그냥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죠? 저는 망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를 쓰고 있으면 안 지워지기 때문에 지워야 돼요. 얘를 지우고 거래처 등록에 가서 방금 곰곰이를 찾아서 지우고, 그리고 이제 얘에 대해서 여기에 또 새로 써주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구나. 이제 자, 여기에서 다시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새로 만들어도 돼요. 플러스 키 누르고. 근데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게 들어가면 입력하면서 계속 오류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다가 전산 회계 1급이나 FAT 1급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가 있는데, 옆에서 윽 소리가 나면 그 반대쪽에서 낄낄거리 웃어요. 뭐 때문에 틀린지 알아. 왜 윽 하는 소리가 났는지 알아서. 제가 감독한테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가, 왜냐면 다른 곳에서는 날 수 있는데 회계 1급에서는 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윽 하는 소리는 다 거기서 나요. 그러면 딴 사람도 왜 그런지 아는지 낄낄거리 웃고 있더라고요. 시험 보면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나마 괜찮아요. K랩은 휴익통까지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일이 더 커요. 자, 그럼 얘 4001번 4001까지 치고, 그리고 추가 정보들 쭉 써야 되겠죠. 그러면 수정, 컨트롤 D 적혀있는 수정 버튼 누르면 이제 창이 거래처 쓸 수 있게 쫙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금계산서에 보면 적혀 있잖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이 정보를 보고 쓰는 거예요. 102 81 350 97. 대표자는 이아람, 업태는 도소매, 의류, 증계로 8길 11. 담당자 이메일 주소 검검 36524. 하셨죠? 자, 입력하셨으면 확인하면, 그리고 등록하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에 전자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종이면 얘 체크하면 안 돼요. 종이면, 왜냐면 두 개가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틀리기 때문에, 얘 전자세금계산서다 아니다 체크 틀려도 오답이에요. 뒤에 일이 커요. 자, 그리고 뭐 이번에 상품인데 현금이네요. 그럼 1번 현금하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매입인 걸 알게 51번 선택했으니까 1번 현금 누르면 출금 전표가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에요. 자, 다음 이제 수행 2번 볼게요.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3월 20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자, 항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약금 조회하는 거, 날짜를 알려주면 일반 전표에서 확인하고, 날짜를 안 알려주면 거래처 원장을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 갈 거면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불편해요. 근데 안 알려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거고, 알려주면 일반 전표 가면 이 거래 내용이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줬대요. 지금 우리가 총 4,500만 원치의 상품을 사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3월 20일 날 계약금 지급했으면 일반 전표를 열어서 3월 20일로 찍어가면 델리네요. 델리한테 선급금 450만 원 적혀 있는 것 있죠. 그럼 이제 물건 받았으니까 이 분개할 때는 이 선급금이 대변에 지워져야 되겠죠. 이제 물건 우리가 받는 단계니까 오늘 9월 10일에는 분개해서 이 선급금을 지울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외상이래요. 그럼 4,500에 450만 원인데 450만 원 계약금 준 거 있고, 얘는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럼 외상 매입금 돼야 되겠네요. 그죠? 4,500은
외상인 거고 450만 원은 준적이 있는 거니까 얘는 선급금 빼고 4,500은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분개될 거예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로 와서 오늘 날짜 9월 10일 51번 매입과세고 원피스 500개 단가 9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룩, 전자입력, 분개는 이번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매입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그리고 상기업이니까 일반적으로 상품 많이 사서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주면 되고, 앞에 전첩대비다 복리후생비다 아니면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상품 산 거 맞으니까 엔터 치고 이 대변에 돈 주는 거 써야 되겠죠. 매입이니까 샀으면 돈 줘야지. 근데 대변에 이제 돈 줄 건데 우린 과거에 계약금 줬던 거 있었죠. 선급금이 450만 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산 거다. 외상 매입금 45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 얘는 매입이니까 차면에 상품 산 거다 뭐 때문에 돈 쓴 거다만 정리한 후에 대면 돈 준 수다만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차변 대변 뒤집어질 일은 없어요. 자, 다음 수행 3번.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고 업무에 쓸 컴퓨터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이번엔 그냥 세금계산서네요. 전자자가 없죠. 그러면 얘는 전자를 비워놔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예요. 계정과목 뭐라고 써야 되죠? 이 컴퓨터는 샀으니까 차변에 비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얘 외상했대. 그럼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되죠?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잖아. 상품이나 원재료 샀을 때만 외상 매입금이잖아. 그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장부 기록할 때는. 자, 그럼 날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9월 15일이고 51번 매입과세 컴퓨터 한 대 120만 원. 그렇죠. 현웅 컴나라고. 아이고. 전자 입력은 비워놓고 분기는 3번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산 거 상품인가요? 아니죠. 우리 팔려고 산 거 아니잖아. 쓰려고 산 거잖아. 그럼 얘를 비품으로 바꾸고 이제 상품을 비품으로 바꾸고 이제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외상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러면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 다음 수행 4번이
지금 9월 15일 컴퓨터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라 그랬는데 이 고정자산이라는 건 세법 용어로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비품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 9월 15일 날 취득했다라고 장부에 써주는 작업하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그럼 전체 메뉴에 보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죠.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고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비품으로 F2번 누르면 비품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225페이지 책 보면 코드는 3002번, 자산명은 컴퓨터, 취득은 2021년 9월 15일. 자, 우린 올해 취득했기 때문에 1월 1일 기초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 취득이 지금 120만 원이죠. 이 120만 원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금액, 이 계정 과목에 쓴 금액을 쓰는 거예요. 취득 시 부대 비용이 있다면 다 합친 거. 같이 나중에 감가상각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얘는 120이라서 120만 원 썼고 정률법이고 내용 연수 5년.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경비 구분도 800번대 맞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고정자산 등록까지 끝났어요. 자, 이게 고정자산 등록 취득했을 때는 여기 신규 취득에 쓴다. 이걸 기억하시고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